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했는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60세에 퇴직을 해서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소득을 뭘로 만들어서 노후생활비를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을 땡겨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가 노령연금 수급 시기라면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찍 받는 거기 때문에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가 감액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조기연금을 가장 먼저 받으려면 이제 7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연기연금이 있는데요. 연기연금은 내가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노령연금이 감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액이 되면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그리고 나는 다른 소득 활동으로 생활비는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을 해서 굳이 감액되는 부분 없이 오히려 미룬 만큼 연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년당 7.2% 최대 36%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도 100% 다 미루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절반 정도만 미룰래, 아니면 90%까지만 미룰래, 이렇게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활용을 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지 여유인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냥 재무적으로 뭐가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보다는 본인의 그 생활비가 부족하냐 여유 있냐 그거 가지만 따져도 충분하다. 굳이 재무적으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질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81세 기준으로 이제 조기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노령연금을 그냥 선택하신 분보다 유리하다가 불리한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88세가 넘어야 기존 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장수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과연 장수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할 때까지만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으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입받았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명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비의 부족 여부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했을 때 용돈연금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실을 보시면은 국민연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한 그 연금 소득 흐름을 만드시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은 사실은 가입기간과 연기연금 같은 이제 제도를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부 합산 최고액이 월 43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그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연금 흐름이죠. 개인 혼자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한 최고액이 240만 원 정도까지로 조금 내려오긴 합니다만, 국민연금만으로 사실은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게 결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은 얼마든지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결국은 이제 10년 이상 가입하면은 55만 원, 20년 이상 가입하면 평균 94만 원, 이렇게 금액이 가입 기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성격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은 어차피 그 책정된 소득에 비례해서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 같이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조금 소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여러 측면에서 좋다라는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납입하는 금액, 결국 소득에 비례해서 납입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얼만큼 오래 가입했냐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보증을 해줍니다. 사적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연금을 혹시 못 받게 생기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긴 하겠지만, 국민연금은 일단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종신연금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책정된 연금은 계속 나온다. 물론 조기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장수,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장수 리스크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물가가 반영이 돼서 실질 가치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100만 원과 10년 전에 1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100만 원 분명히 그 가치가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기준으로만 보면 똑같은 생활을 해도 더 많은 돈이 소비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 물가를 반영한 연금액을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국민연금에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물론 물가가 올랐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13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을 산정해 준다 그래서 상당히 그냥 연금 상품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너무 이제 용돈연금이라고 조금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00만 원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월 100만 원이 어떤 가치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환산을 해보면 대략 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타시는 경우에 나이가 이제 60세부터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마 69년생 이후로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점, 왜냐하면 내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이제 소위 말해서 소득 공백기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감안해서 국민연금을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이것은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노령연금은 원래 정상대로라면 내가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에 이제 나한테 책정된 금액을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노령연금을 봤을 때 한번 나의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생긴다. 또는 창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사실은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제 구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조건 다 전액 감액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금씩 감액이 되는데요. 본인이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소득 기준 이하로는 전액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생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소득이 왕성하게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연봉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으셔야 이제 뭐 근로소득 공제 이런 것들 기본 공제 후에 그 기준 과표가 이 월 268만 원에 넘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그걸 훨씬 넘는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앞서 이제 연기연금을 활용하면은 연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맨 앞에 장표에서도 한번 보셨죠. 근데 이제 연기연금과 대비되는 게 이제 조기연금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주된 직장에서 은퇴는 했는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60세에 퇴직을 해서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소득을 뭘로 만들어서 노후생활비를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을 땡겨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가 노령연금 수급 시기라면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찍 받는 거기 때문에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가 감액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조기연금을 가장 먼저 받으려면 이제 7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연기연금이 있는데요. 연기연금은 내가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노령연금이 감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액이 되면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그리고 나는 다른 소득 활동으로 생활비는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을 해서 굳이 감액되는 부분 없이 오히려
미룬 만큼 연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년당 7.2% 최대 36%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도 100% 다 미루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절반 정도만 미룰래 아니면 90%까지만 미룰래 이렇게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활용을 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노후생활비를 조달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지 여유인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냥 재무적으로 뭐가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보다는 본인의 그 생활비가 부족하냐 여유있냐 그거 가지만 따져도 충분하다. 굳이 재무적으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질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81세 기준으로 이제 조기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노령연금을 그냥 선택하신 분보다 유리하다가 불리한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88세가 넘어야 기존 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장수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과연 장수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할 때까지만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으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입받았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명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비의 부족 여부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최대한 더 늘려서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추후납부입니다. 이제 보통 맞벌이로 이미 그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니까 이런 고민이 굳이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두 분 중에 부부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근로소득을 계속 창출을 하셨지만 그분은 한 분은 뭐 예를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또는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다 관두신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국민연금들이 가입 기간 10년이 채 못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는 타실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요건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타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자체는 상품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유리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노후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과연 무엇로 먼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혹시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여지가 없는지를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벌이신 경우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이제 그 납입을 하셨다가 중단된 상태라면 그걸 추후 납부를 통해서 살리실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낼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급률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많이 넣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살려놓으시고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면 두 분이 동시에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 납부를 기억을 하셨다가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 그 은퇴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이 있습니다. 근데 임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냥 나는 국민연금에 내가 내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으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가입될 길이 열려 있으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입할 여지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적연금 상품에 그 연금을 넣어서 그 노후생활비를 이제 연금을 타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연금 자산 관리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의 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했는데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나는 조금 더 이제 가입 기간이 오래 넣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점까지도 얼마든지 가입 기간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적연금 상품을 고민하시기 전에 본인이 노후생활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조금 늘리는 방법,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 고려할 요소인데요. 이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으시다 사망하신 경우에 너무 조기에 사망하시면 받으신 것도 없는데 조금 억울하시겠죠. 대신 그 유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유족들한테 유족연금 형태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틀린데요. 최대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 연금액의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한테 60만 원의 유족연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노후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남은 유족들한테. 그럼 국민연금 부부 가입할 때는 유족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다가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받던 노령연금에 나는 받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한 분 사망한 분의 유족연금과 정해진 유족연금의 다시 30%,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유족연금이 60%라고 그랬으니까 그 유족연금의 다시 30%면 원래 다른 사망하신 분이 받던 그 연금액의 18%가 되겠죠. 그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을 받으신 분과 2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10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실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이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니까 본인이 받는 거에 이거 18%를 해도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냥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유족연금의 30%를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맞벌이라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걸 미리 예단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구 구조 측면에서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황혼 이혼 이런 것들 고민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으신 경우에 어떤 따로 연금을 가입돼 놓으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분이 나이 들었을 때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제도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내 그 혼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절반에 대한 권리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30년간의 그 혼인 생활과 가입 기간이 똑같은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그 분할연금으로 청구를 하면은 50만 원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떠한 이제 이혼 재산과 관련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 혹시 이혼을 하면은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분할연금을 말씀하시면 연금액이 꽤 많이, 국민연금 꽤 많이 받으니까 이혼하면 큰일 나겠네,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사실은 남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혼 여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액이 일정 이상 하위인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국가복지제도인데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시고 국내 거주하시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떠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이제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액과 선정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단독 가구,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최대 30만 7,5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49만 2천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최저 생계비가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 생계에 근접한 그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소득하위 70%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집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시면 생각보다 이 금액을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과 현금, 월급, 뭐 소득, 모든 소득과 재산을 다 반영을 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을 하고 그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이 범주 내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0만 원, 부부가 기준으로 월 288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집이 있으시다. 사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 하위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자산의 여유가 있으신데 그분들까지 지원하는 건 복지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택연금입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제 국가복지제도로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이제 주택연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이 있으신 분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상 특히 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그 가구주의 재무 구조를 보면 80% 이상이 부동산, 또 거주 주택에 대부분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현금은 적고 집만 있다면 집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대출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장기 모기지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사적 금융기관, 은행이나 뭐 다른 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기지론도 있긴 하지만 그 모기지론은 사실상 복지제도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을 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그거를 보증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현황을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9만 명 좀 넘게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평균 연령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72.3세, 그다음에 평균 지분이 월 109만 원,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이 3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과 같이 이제 요즘은 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기조로 접어들었죠. 사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기에는 이 주택연금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택 가격이 그 높을 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도 그 연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책정된 연금을 계속 드리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연금은 사실상 요즘 같은 주택 하락기에는 주택 가격의 하락을 조금은 그 해지해주는. 근데 다시 오르게 되면은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기에는 약간 대비가 되면서 상승기에는 열려있는 그런 구조라서 주택연금이 이제 가입 대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활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는 넘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되는데 주택 가격은 사실은 지금 이거를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죠. 사실 9억 원을 넘어서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주택연금의 니즈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입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 주택 팔면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입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자산이 조금 연금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부족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면은 조금 그 부족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일단 내가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우자까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그 연금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보증해서 연금 지급을 계속 해드리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상속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왠지 이제 그냥 그 사적인 관점에서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주택연금은 약간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그 더 나간 연금액에 대해서 그 남은 상속인들한테 환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연금액이 더 많더라도 그게
그 상속자들한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더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았는데 두 분 다 사망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 상속자들한테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방으로는 열려 있고 하방으로는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자료 중에 그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그냥 이제 대출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등기를 해서 담보로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타시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산이 집밖에 없는데 이제 그 집의 소유주가 사망을 하셨을 때 이제 집은 상속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상속 재산을 이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부분에서 부모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집을 일단 놔두겠다. 나중에 분할해서 받겠다. 뭐 분할 등기를 한 다음에 뭐 그냥 나눠 받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분할해 주세요 하면은 어머니는 당장 살 집이 없어지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예방을 하고자 신탁 방식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이 계약을 유지한다라고 정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어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연금 세대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주택연금 받는 금액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그 뭐 농어촌 특별세 면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주택 대출 받을 때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다든가 그다음에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꼭 챙기셔가지고 다 이거를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재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은퇴 시점에 대해서 이 주택을 과연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거의 주택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주택금융공사가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주택연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담보대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주택을 구입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노후생활비에는 문제는 없겠는데 이자나 원금 상환 비용에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 신청을 해서 그 담보대출 금액을 일단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유지를 하면서 가면은 이런 주택연금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자나 이자 상환 부담을 확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노후생 은퇴 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 구입에는 많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이 목돈을 투자했을 때 나의 노후 자산에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나는 받을 거니까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사도 나중에 이 집을 나의 어떠한 그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애자산 관리 관점에서 경제생활 활동하는 기간에는 담보대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게 바로 이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 주택이나 저가형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싼 경우에는 이런 우대형 주택연금에서 조금 더 동일한 주택 대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겨셔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린 연금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연금소득을 한눈에 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연금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그걸 이 통합연금 포털을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의 연금 자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